종목의 시가총액이나 확신에 따라서 다른 금액을 매수하는데 적게 샀다고 하면 한 1억 정도 사는 것 같고 많이 사면은 5억 정도까지 살 때도 있습니다. 벌든 잃든 제 매매 기법을 반복하면은 지속적으로 수익이 난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는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이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만 안다면은 금방 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많이 반복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보면서 이렇게 확률 높은 방법을 찾아가 봐야 되는데 어차피 큰 금액으로 시작을 하면은 그 돈은 어차피 다 날릴 수밖에 없는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당 가능한 소액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작가님이 단기 매매 전문으로 하는 14년 경력의 전업 투자자, 중학교 2학년 때 15만 원으로 주식 투자 시작해 이제 주식이나 뭐 가상화폐 투자로 22살에 돈을 좀 벌다가 같은 해 전 재산에 날려 깡통을 차고 또 다시 얼마의 굉장히 큰 돈을 좀 그 나이 때 치고는 번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주식 투자 자본금이랑 투자 기간 총 수익률, 주식으로 번 돈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본인한테 한번 들어봐야죠, 직접.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15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었거든요. 아까 22살 때 제가 가상화폐로 한번 돈을 꽤 크게 벌었어요. 그게 주식 투자의 거의 자본금이 되고요. 어느 정도 벌었었는데요? 제가 한 8천만 원 정도 벌었었습니다. 제가 가상화폐를 40만 원으로 했는데 단기간에 좀 그렇게 벌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주식 투자가 거의 자본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걸로 주식을 했는데 이전에 제가 매매하던 돈보다 너무 큰 돈으로 가상화폐 번 돈으로 그대로 다 주식을 하다 보니까 너무 큰 돈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좀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런지 그 돈을 거의 다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거의 다 날리고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고 투자 기간은 주식 번 돈 어느 정도 되시는 거죠? 입출금을 자주 해가지고 수익률을 얼마라고 말하기는 쉽진 않은데 단타를 할 때는 대략 주식 계좌에 장이 좀 좋지 않을 때는 대략 5천만 원? 장이 좋을 때는 1억 정도 금액으로 매매를 하는데 수익 나는 거를 거의 매일 인출해서 하고 있어요. 수익이 한 10억 이상은 났습니다. 15억이요? 10억 이상은 아, 났습니다. 10억 이상? 네. 거의 지금- 15억 가까이 될 겁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29살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러면 지금도 어린 나이인데 처음 시작한 나이가 정확하게 중학교 2학년이요? 네, 그때 주식 처음 매수를 해본 나이인데 지금은 제가 단기 매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단타를 했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장기 투자만 하다가 그때 제가 22살 때 가상화폐로 돈을 벌고 나서 단기 매매를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왜 근데 그 어린 나이에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부모님이 초등학생 때 펀드에 들어주셨는데 그 펀드 수익률을 보니까 좀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나도 직접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그럼 지금 대학은 졸업을 한 거예요? 네, 작년에 졸업했습니다. 그럼 이제 10몇 억을 버셨다면 연에 어쨌든 억대 정도 수익을 거두시는 건데 앞으로 계속 물어보겠지만 대학 각 졸업한 어떻게 보면 트레이더가 어떻게 억대 수익을 거두시는 거죠? 수익이 난 게 대부분 작년하고 올해 거의 다 났거든요. 이전에 학교 다닐 때는 뭐 수업도 하고 중간에 매매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집중은 못 해가지고 물론 수익을 내긴 했지만 그렇게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작년 초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업 투자를 하면서 그때부터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가지고 작년에 한 9억 정도 수익을 내고 올해에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3, 4억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럼 성공 투자, 실패 투자, 직접 과거 투자 사례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 오늘 그냥 매매한 거 가지고 말씀해드려도 좋아요. 괜찮을까요? 오늘 매매한 건데 일단 오늘 제가 한국석유라는 종목을 매매했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많이 올랐을 때 샀었거든요. 상한가 쳤나요? 네,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대략 한 26%, 7% 이쯤에 사가지고 일부는 상한가 근처 수익 실현하고 그래도 아직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내일도 좀 갭이 떠주면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오늘 석유랑 가스 관련 테마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걸로 보여드리면 제가 종목 선정할 때는 항상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많이 오른 테마를 찾습니다. 오늘 장중 뉴스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에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크다는
이런 발표를 해가지고 석유랑 가스 관련주들이 대부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석유 가스 관련주들이 거래대금 상위에 많이 포진돼 있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상한가 갔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19% 올랐고 흥구석유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갔고 GSE 이건 가스 관련주인데 이것도 27%나 오르고 그리고 대성에너지 이것도 가스 관련주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매매했다고 말씀드린 한국석유도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석유 가스 관련주가 오늘 시장의 가장 중심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석유가 그 중에서 오늘 가장 먼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오늘 제일 잘 가는 테마의 대장주만 공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석유를 매매를 해가지고 매수해서 뭐 상한가에 일부는 수익 실현하고 일부는 가지고 있는데 내일 아마 또 수익을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26% 정도, 5% 올랐을 때 샀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게 10%, 뭐 15%, 20% 이렇게 오른 구간이 제가 정확하게 그 정도 못 봤지만 한 번에 20%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왜 안 사시고 26%는 이미 굉장히 많이 오른 단계라서 오늘 뭐 더 떨어졌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담감도 있을 수 있고 또 내일 오늘 상한가 친다 해서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산 이유는 저는 주식이 어떤 주식이 오를 거라고 절대 예상해서 사지를 않고 시장에서 오늘 제일 센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그 중에서 대장주를 공략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런 석유 가스 관련 테마가 오를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못했는데 장중에 갑자기 뉴스가 나오고 석유 가스 관련주가 단체로 급등을 했습니다. 아까 매수했던 한국석유 말고도 다른 석유 가스 관련주들도 20%대 상승을 많이 하고 있던 상황에 매수를 했고 그 중에서도 한국석유를 한 26, 7% 올랐을 때 매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매수한 이유는 이렇게 항상 테마를 이뤄서 상승을 하면 대장주 같은 경우는 항상 제일 늦게 빠집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뭐 흥구석유나 이등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밀리면은 한국석유 같은 것도 거의 상가격 근처에 팔고 빠져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이등주 같은 게 또 추가로 상승해주면은 대장주가 뭐 이미 상한가에 들어간 상황에서 후발주들이 더 상승해주면은 그 이상으로 다음날에 보통 갭이 뜨기 때문에 많이 오른 상황이어도 그렇게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떨어질 때도 사실 손실을 별로 크게 보지 않고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후발주까지 세게 계속 올라와 준다면 다음날에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상따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에서 그럼 추가 질문하면 책에서도 이제 1등만이 살아남고 2등주는 안 되신다면서 1등주 공략의 이유를 조금 더 얘기해 주실 게 있나요? 1등주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건가요,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일단 저는 첫 장대 양봉 뜨는 종목을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 석유 차트를 보면 첫 장대 양봉이 지금 뜬 날인데 이렇게 첫 장대 양봉이 뜨는 날에는 이 장대 양봉이 뜬 이유를 보는데 그 이유가 오늘 시장을 주도한 테마 대장주면은 그때 보통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아무거나 장대 양봉이 떴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오늘 제일 센 테마의 대장을 사면은 후발주를 보고 이게 뭐 밀릴지 아니면 더 상승할지 쉽게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기 있는 테마에 가장 잘 나가는 테마에서 대장주 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인기 있는 테마랑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는 어떻게 찾아요? 한국석유 찾는 방법을 거래대금 상위를 통해서 찾는데 여기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이 어떤 테마인지 체크하면 됩니다. 여기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서 많이 오른 종목을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8% 정도 올랐는데 이거는 오늘 뭐 TC 본더 관련해서 그런 뉴스로 올랐던 것 같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29.87% 올라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스 테마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19% 정도 올랐는데 이것도 같은 테마이고 그리고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이거 화장품 테마로 14% 상승했고 와이랩은 이거는 웹툰 관련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 올랐고 그리고 흥구석유 30% 올랐는데 이거는 또 석유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만 간단히 보면 많이 겹쳤던 게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흥구석유 이렇게 석유 가스 관련주이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보면 GSE 27% 올랐는데 이것도 가스 관련주
관련주고, 대성에너지도 상한가 갔는데 이것도 가스 관련주입니다. 거래대금 31등의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상한가 가서 이거 석유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대금이 31등이긴 하지만 차트를 보면 오늘 거의 10시 40분 정도쯤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거래가 터지지 않아가지고 거래대금 순위에서는 조금 밀려 있는데, 장중에서는 거래대금 순위에서 되게 상위권에 있었고 가장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이었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이 아닌 거래대금 상위 종목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거래량 상위 종목은 주식을 거래할 때 대부분이 내가 몇 주를 사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금액으로 매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10,000원짜리 매매할 때랑 100,000원짜리 매매할 때랑 똑같은 주식수를 거래하는 게 아니라 뭐 100,000원짜리 사면은 같은 금액으로 10분의 2만큼 주식수를 살 건데, 그래서 저는 단순 거래량 순위 같은 경우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 오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밖에도 이전에 투자했던 거 좋은 사례 뭐 좀 보여주실 게 있나요? 오늘은 석유 가스 관련주가 셌는데 최근에는 전선 관련 테마가 셌었죠. 굉장히 셌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LS 에코에너지를 가장 많이 매매를 했었는데 1차로 매매를 했던 게 4월 29일이었습니다. 이날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날이었는데 그 S랑 B 표시 있는 건 다 뭐예요? 이게 S는 매도한 거고 B는 매수한 것입니다. 누가요? 그래서 제가 매매한 내역입니다. 작가님이 했던 것도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4월 29일에 매수를 하고 뭐 일부는 매도를 하고 또 다음 날로 가져간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매수 매도는 이렇게 찍혀 있는데 4월 29일에 이날의 전선 관련 테마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봤을 때 가장 셌고, 그 중에서도 LS 에코에너지가 가장 강했기 때문에 이날 매매를 했었고, 저는 보통 이렇게 테마를 주도하는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을 최대 3일 정도까지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4월 29일에 매매를 시작해서 이렇게 3일 동안 계속 매매를 해서 수익을 계속 냈었고, 그래서 저는 3일 정도 매매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매매를 안 하는 편입니다. 첫 장대 양봉이 떴을 때부터 이틀 정도 더 매매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횡보 구간에서는 매매를 안 하다가 또 다시 5월 20일에 또 전선 테마가 가장 세게 올라가면서 이날에 LS 에코에너지가 또 대장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또 매매를 시작해서 또 3일 동안 이렇게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전 관련 테마도 많이 상승했었는데, 지난주 월요일인 5월 27일에 원전 관련주가 거래대금 상위에 잔뜩 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급등을 했었고, 우진엔텍도 원전 관련주인데 저는 우진엔텍이 상승률이 그때 높았어가지고 우진엔텍을 대장주로 보고 이날 첫 장대 양봉 뜨는 날에 매매를 시작해서 또 추가 이틀 더 매매해서 이렇게 3일 연속으로 매매를 했었습니다. 테마의 대장주가 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종목을 공략해서 한 이틀 정도 더 공략하는 편입니다. 그럼 테마의 대장주의 장대 양봉이면 다 사요? 꼭 다 사는 거는 아닌데 살 때 안 살 때 좀 궁금했어요. 테마의 대장주의 장대 양봉이 하루에 몇 개씩 있을 텐데 그걸 또 살 때 안 살 때 하루에 몇 개씩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날의 제일 센 테마의 대장주만 공략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보통 한 개이고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뜨는 날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그 동해에 140억 배럴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이런 뉴스로 인해서 석유 가스 관련주만 집중적으로 오늘은 상승을 했는데, 이런 날에는 이 테마에 시장 돈이 전부 다 쏠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에는 관련 테마, 이 테마를 매매를 하고, 어떤 날은 이것저것 다 오르는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도 오르고 화장품도 오르고 원전도 오르고 이러면은 수급이 분산이 되는데 그런 날은 단기 매매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테마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되는 날에 그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또 석유 가스 관련주에 완전히 집중이 돼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예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가님 보통 몇 종목 정도 보유하시고 한 종목 살 때는 보통 얼마치 사시나요? 항상 다른데 종목의 시가총액이나 확신에 따라서 다른 금액을 매수하는데 보통 저는 한 종목을 적게 샀다고 하면 한 1억 정도 사는 것 같고 많이 사면은 5억 정도까지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종목에 1억 5억을 또 단타를 치시는 거니까 하루에 주식으로 가장 많이 잃어본 날과 벌어본 날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두 개가 금액이 거의 비슷했던 것 같은데 벌은 거 잃은 거 둘 다 하루에 6, 7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6, 7천. 네.
지금 이제 20대 후반의 나이에 6, 7천이라는 돈을 벌거나 이러면 되게 멘탈적으로 좀 약간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 정도 금액까지 하면은 멘탈이 조금 흔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뭐 벌든 잃든 제 매매 기법을 반복하면은 지속적으로 수익이 난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래도 그렇게 크게는 흔들리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저자님의 이제 투자법을 심플하게 한번 정리하면 오늘 가장 핫한 테마에서 대장주의 장대양봉인 종목을 찾아서 사신다고 했는데, 그 밖에도 뭐 좋은 종목을 찾는 방법이나 종목 선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건 또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조건이 가장 1순위고, 그거 말고는 예를 들어서 뭐 수급 같은 것도 보는데, 장중에 프로그램 매매 수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죠? 뭐 키움증권 영웅문 화면 기준으로 0778번 종목 일별 프로그램 매매 추이라는 창이 있는데, 이 화면에 보면은 프로그램 매매하는 게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외국인이 오늘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 매매를 할 때 보통 개인과 다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번 사면은 꾸준히 사는 경우도 많고, 팔 때도 또 꾸준히 팔 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수급을 참고하면 매매할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수급을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좀 신고가 돌파 종목은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차트만 보고 매매해서는 안 된다고 있던데 어떤 얘기예요? 한미반도체 예전 차트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장기간 횡보를 하다가 신고가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올해 2월쯤이네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올해의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는데, 보통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위에 주식에 물려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팔려는 심리보다는 추가로 살려는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위치에 있는 종목은 저항이 크게 없기 때문에 매수세가 조금만 붙어도 상대적으로 쉽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이거는 신고가니까 위에 물려있는 분이 별로 없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물려있는 사람이 많으면은 자기 본전 가격만 오면은 서로 팔려고 해서 보통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은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을 차트상으로만 보면은 가장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신고가가 나오는 게 그냥 장대 양봉이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이날에 테마를 주도하면서 상승한 대장주여야지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로 공략을 하는 편이고, 한미 반도체도 이날 2월 8일에 하루 중에 수익을 제일 많이 냈던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이날에 제 기억 6,700만 원인가 수익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날에 시장에서 반도체 테마가 가장 셌고 한미 반도체가 그 중에서 대장주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 당일 주도하는 테마 대장주로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 이거는 조금 일찍부터 공략을 해가지고 수익을 크게 냈었습니다. 그런데 꼭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이라고 아무거나 사면 안 되는 게, 이게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의 대장주로 신고가를 돌파해야지 확률이 높고, 그게 아니면은 언제든지 좀 하락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 한미반도체가 5월 27일에 이날도 신고가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쭉 떨어졌는데 5월 27일이 어떤 날이었냐면, 이날에 원전주가 완전히 급등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우진엔텍, 이런 원전주들이 죄다 급등을 하면서 수급을 가져갔던 날이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가볼까요? 그날 날짜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5월 27일 이날에 장대 양봉이 떴었고, 이날에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우진엔텍이 이날 아까 상한가를 갔었었고, 그리고 에너토크도 원전 관련주인데 이날 상한가를 가졌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돈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같이 오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원전주로 수급이 다 쏠린 날이어서 차트 위치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주의 수급을 뺏겨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첫 장대양복 공략법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대양복 다음날 D+1 공략법은 뭐예요? 이런 시장 주도 테마 대장주로 첫 장대 양봉이 뜨는 날부터 공략을 시작하는데, 그 다음 날하고 그 다음 날도 이렇게 공략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첫 장대 양봉이 뜨는 날에는 시장 테마 대장주만 유지가 되고, 테마만 그날에 가장 센 게 맞으면은
보통 끝까지 상승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또 뭐 수급이 분산되거나 이런 날에는 또 대응을 해야겠지만 계속 지켜보면서 그게 맞으면은 끝까지 상승하는 게 많아서 중간에 뭐 일부 수익 실현은 하겠지만 가능하면 끝까지 버텨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마 대장주로 잘 마감을 하면은 그 다음 날에 눌림 매매가 되게 잘 통하는 편입니다. 주로 지지와 저항선을 차트나 이런 데서 볼 수가 있는데 강한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테마 대장주로 마감한 종목은 사람들이 다들 관찰하기 때문에 이런 지지 저항을 잘 지키면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대양봉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서 지지 저항 같은 거를 확인해 가면서 매매를 하면 그걸 되게 잘 지켜서 움직일 때가 많아서 매매를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뭐 차트만 보고 단순히 여기가 지지고 저항이다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아무 종목이나 매매를 했을 때는 그 종목에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가격에서 누가 많이 판다든지 산다든지 하면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지 저항을 지켜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이 뜨면은 한 이틀 정도 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관찰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편입니다. 지금 지지 저항 얘기해 주셔서 지지 저항도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좀 기본적으로 한번 알려주시고 사실 근데 차트라는 게 이게 결국에는 후행성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나보면 다 지지했고 저항했다가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지금 살려고 할 때 이게 지지를 할 건지 저항을 뚫을 것인지 이게 고민되잖아요. 지지 저항 정말 할 건지 안 할 건지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는지까지. 일단 지지와 저항이 뭔지부터 알려주시죠. 저희 또 초보자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예전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날 장대양봉이 뜬 날에 큰 저항선을 확인해 보면 여기 예전 고점인 67,900원이 있습니다. 이날의 고점이 역사적 신고가인 가격인데 지금은 결국 장대양봉이 나와 있지만 이날 아침에 봤을 때에는 67,900원 가격이 예전에 저항선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항선을 뚫을지 말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 종목이나 사면은 보통은 이렇게 강한 저항선에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테마 대장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런 저항을 뚫고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항선 같은 경우는 뭐 예전 과거 고점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 딱 떨어지는 가격도 지지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주식 거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이 78,500원으로 돼 있는데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 뭐 예를 들어 76,300원에 팔아야겠다 이런 사람은 아마 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이런 떨어지는 가격이 뭐 7만원이나 8만원이나 아니면 뭐 10만원 이런 가격을 목표가로 가지고 매매를 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래서 그런 딱 떨어지는 가격 같은 경우는 라운드 피겨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런 가격들이 지지 저항이 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저항 얘기해 주셨으니까 지지는 이게 지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어떻게 좀 미리 조금이라도 할까요? 이거 한미반도체 그 다음 날 차트인데 이날 2월 8일에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럴 경우에 전날 종가가 강한 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이날 전날 종가가 78,500원으로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상한가 가격에는 보통 매도 물량도 많이 쌓여 있고 거래가 되게 많이 되는 가격이라서 이해관계가 되게 많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이렇게 4.71% 정도 갭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전일 종가 가격이 78,500원인데 이 가격이 이해관계가 많은 가격이라서 그 위에서 이제 이 가격까지 떨어지면은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떨어진다고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때 반도체 테마 대장주로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지선에서 살려고 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에서 지지를 하고 반등을 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지를 못하거나 할 때는 우리가 또 손절매도 중요할 텐데 작가님만의 손절매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는 손절을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날짜마다 좀 되게 다릅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첫 장대 양봉이 뜨는 날에는 제가 가장 첫 번째 원칙이 그날 제일 센 테마 대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테마가 더 세게 올라와서 수급이 분산되는 경우에는 항상 손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Y랩을 아침에 매수를 했다가 손절을 했는데 제가 이걸 손절을 했던 이유가 아침에는 이게 네이버 웹툰 미국 상장 관련해서 이런 테마가 좀 세게 뜨는 것 같았는데 이 테마 종목들이 대부분 다 약한 흐름을 보여줘가지고 그리고 또 뒤에는 이제 석유 가스 관련주가 올라오면서 그쪽 테마에 수급을 완전히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시장에서 제일 센 테마가 이제 아니다라고 판단할 때 손절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종목이 지금 이 테마의 대장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미 반도체가 이때 상승률이 가장 높은 대장주로 판단이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이 더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올라와 버리면은 이제 반도체 테마 대장은 한미가 아니라 이수페타시스로 옮겨가가지고 그 종목이 이제 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가 이렇게 약해지거나 아니면은 그 테마의 대장주 자리를 뺏기는 경우에 손절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때 근데 손절하셨는데 이게 분봉이잖아요. 지금 장 마감했을 때는 어쨌든 그 비슷한 가격대에 와 있는 거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전혀 예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종목이 다 어디로 갈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확률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만 공략을 하기 때문에 Y랩 같은 경우는 오늘 제일 센 테마 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엔 어디로 갈지 저는 잘 불안하겠지만 안 한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 아무거나 뭐 다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오를 확률이 높은 종목을 딱 찾아가지고 그 종목만 매매하는 편입니다. 근데 뭔가 말씀만 들으면 가장 센 테마에서 대장주의 장대 양봉인 것들 이렇게 이게 제일 큰 세 가지 기준이잖아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것만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뭔가 지금 설명해 주지 않으시 또 다른 팁들이 있을까요? 근데 보통은 그대로 매매를 안 하는 분이 많아서 어려운 게 많고 그리고 이게 종목의 특성을 좀 보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날 그때 아까 2월 8일에 상한가를 갔던 날인데 이게 종목의 끼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한번 이렇게 대장 자리를 잡을 때 쉽게 과거에 상승했던 종목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전에 쉽게 상승했던 종목은 그 다음에도 쉽게 상승할 확률이 높은데 이전에 상승했다 하면 윗꼬리를 다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도 또 윗꼬리를 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물려있는 사람이 많다던가 아니면은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올라올 때 계속 파는 뭐 주체가 있다던가 그럴 확률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은 예전에도 이렇게 한번 올랐다 하면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굉장히 쉽게 뭐 20%대 이상 상승을 많이 하는 편이고 윗꼬리도 거의 달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힘이 강하다는 거죠. 끼가 강한 종목이라고 봐가지고 이런 종목 한번 올랐다 하면은 그러니까 대장 자리를 잡으면은 쉽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날에 4월 29일에 장대 양봉이 뜨고 또 5월 20일에 장대 양봉이 떴는데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예전 차트를 돌려보면 장대 양봉이 꽤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 8월 2일에도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고 이렇게 25% 오를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상한가를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올랐다 하면은 좀 화끈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올랐다 하면 잘 오르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고 그런데 또 어떤 종목은 올랐다 하면은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또 좀 센 경우에는 보통 잘 공략은 안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공략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 그 테마가 진짜 세고 그 종목이 대장이다 이러면은 또 공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참고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매수하지 않는 종목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이제 매수하는 종목의 기준 좀 들어봤고요. 일단 매수하지 않는 종목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저는 아까 매수하는 종목
종목의 기준에 있는 종목만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편이고, 그리고 보통은 차트가 역배열인 종목은 잘 매매를 안 하는 편입니다. 역배열인 종목 같은 경우는 위에서 물려있는 사람이 많기 많겠죠. 때문에 올라가면은 또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항을 받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역배열인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알지 못하는 악재가 있을 확률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는 정배열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매매하기 좋은 종목의 조건으로 단기 매매에 적합한 시가총액이랑 공매도가 불가능하거나 공매도 잔고 비율이 낮은 종목, 이건 어떤 얘기예요? 시총이 너무 낮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을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시총이 몇백억대라든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기도 쉽지도 않고, 매수를 하려면 많은 물량을 좀 티 안 나게 사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시총이 한 500억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도 별로 물량이 쌓여있지 않아서 사고 팔기도 힘들고, 보통 몇천억 단위나 한 조 단위 정도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총이 너무 낮은 종목 같은 경우는 잘 예상이 안 되게 움직일 때가 많아서 선호를 안 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시총이 너무 높은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적어서 단타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몇천억에서 한 조 단위 정도? 그 정도를 제일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공매도는요? 요즘에는 지금 공매도가 금지돼 있어서 별 의미가 없는데, 공매도가 많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쇼커버링이 들어와서 상승하는 날에는 공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계속 공매도가 많으면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을 내리려는 사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런 종목이랑 맞서 싸워서 할 필요가 없고, 계속 올라가는 방향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단기 매매로 공략하기에는 더 수익 내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공략하는 편입니다. 주식 거래 또 시간별 매매 전략은 좀 어떻게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아침 이른 시간에는 그날 시장의 방향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해가지고 9시나 9시 10분 이런 시간 정도에는 이 테마가 오르는 것 같다가도 또 이 테마가 오르고, 또 그렇게 변동이 심하고 헷갈릴 때가 많아가지고 9시에서 9시 반 사이가 제일 활발하죠. 네, 그때는 활발하긴 하지만 저는 그날 좀 뜨는 테마를 그때 잡기는 리스크가 있는 편이어서, 물론 또 확실하게 보인다면 잡기는 하지만 가능하면은 한 9시 반 정도 이후에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10시 넘어서 샀지만 어쨌든 이게 오늘 제일 센 테마고 대장이라는 걸 확인하고 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래도 나름 매매를 할 수가 있었고, 너무 이른 시간에는 그거를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 힘들어서 그날 첫 장대 항봉 뜨는 종목은 잘 공략은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첫 장대 항봉 뜨고 그 다음날 매매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이른 시간에도 이미 전날에 이 종목이 센 게 확정이 돼 있어서 많은 사람이 그 종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침 이른 시간에도 매매를 하기가 좋아서 아침 이른 시간에는 주로 전날 장대 양봉 뜬 종목을 공략하는 편입니다. 그럼 가장 센 테마의 대장주의 장대 양봉인 걸 사요. 언제 파세요? 일단 일부 같은 경우는 저항선을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전고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딱 떨어지는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VI 발동 가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저항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0% 끝까지 오른다고 확신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이런 저항선에 분할 매도를 해서 수익을 실현해 놓는 편이고, 그 종목이 가장 센 게 맞으면은 또 일부 남은 물량 같은 경우는 최대한 버텨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편입니다. 당일에 센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하고, 장대 항봉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에 보통 이런 핫한 종목은 매수세가 또 들어오면 쉽게 한번 슈팅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그렇게 한번 상승할 때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지속적으로 수익금을 출금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수익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건가요? 네. 단기 매매에서는 예수금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매매를 해야지 내 원칙에 맞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보다 너무 큰 금액으로 매매를 하면 수익 손실금이 너무 커지면 이게 합리적으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내에만 매매하려고 해서 수익 나는 금액을 계속 인출해서 따로 쌓아 놓는
않는 편이고 한번 최고로 많이 살 때 5억을 산다고 말씀드려서 그 정도를 넘게 살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은 그거는 계속 다 인출을 하는 편입니다. 그거보다 넘게 사버리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 이거를 못 자를 때가 많아서 더 손실이 크게 날 때가 많고, 그리고 수익이 나는 상황에서도 더 오래 만약에 버텨야 돼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만 올랐다고 또 팔아버리고 이럴 수도 있어서 내가 딱 감당 가능한 금액 내로 매매를 해야 돼서 수익금을 계속 인출하는 편입니다. 주식 계좌에 돈을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이걸 복리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딱 할 수 있는 금액으로만 해서 버는 거는 계속 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처음에 이제 주식 투자 좀 하다가 그 다음에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버신 거죠? 네, 처음에는 그렇게 벌었죠. 그 다음에 전 재산을 날려 깡통을 찼던 거는 가상화폐 때문에 날린 거예요? 주식 때문에 날린 거예요? 그건 주식으로 날렸어요. 주식으로 날린 거면 어쨌든 주식을 젊은 나이에 시작을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돈을 다 날리고도 다시 또 돈을 뭐 일을 해서 넣거나 했을 텐데 일을 했었나요? 일은 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제가 한 8천만 원 정도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다 날린 건 아니어서 그 남아있는 돈으로 해서 계속 매매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주식으로 돈을 날리셨다가 다시 돈을 벌게 된 계기 및 실력이 향상된 계기 모멘텀은 뭐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좀 단타에 계속 집중해서 매매를 했는데 저는 그냥 주식 매매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대학교 다닐 동안에 계속 열심히 그냥 매매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방향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전업 투자까지 하게 됐는데, 작년 초에 이제 학교를 졸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전업 투자를 할 수 있겠다는 확신까지는 잘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어느 정도 꾸준히 벌고는 있었지만 전업을 하려면은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확실히 더 큰 수익을 내야지, 아무래도 전업 투자자는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꾸준히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의 확신은 없어가지고 이거 전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회사를 가야 되는 건지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 초에 학점은 다 들었는데 졸업을 유예하고 한 학기 정도 전업을 한번 해보고 잘 되면은 전업을 하고 아니면은 직장을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졸업 유예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 유예를 하고 나서 계속 시장을 보면서 매매를 하니까 이게 학교 다니면서 잠시 봤을 때랑 또 다르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시장 흐름을 잃는 또 눈이 또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수익이 작년 초부터 좀 급격하게 늘어나가지고 이 정도면 전업을 할 수 있겠다 확신이 들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익도 크게 나고 더 열심히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식은 단타는 무조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뭐가 맞고 뭐가 좀 틀린 걸까요? 사람들의 오해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게서 또 트레이딩이니까요. 단타가 물론 위험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거는 근데 대부분 원칙이 없이 매매를 해서 그렇습니다. 단타를 하면 위험하다는 게 보통 사람들 단기 매매하는 거 보면 그냥 아무거나 올라가는 거 매매를 해서 빨리 수익 내고 나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매매의 원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매매하면 당연히 단타를 하면은 금방 다 깡통을 차서 날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본인만의 확률 높은 매매 원칙이 확실히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돈도 그렇게 크게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버는 돈은 계속 빼놓고 내가 매매하는 돈은 일부 돈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나도 그렇게 크게 손실이 날 리는 없고 버는 거는 또 계속 빼기 때문에 수익은 무한하고 손실은 제한이 돼 있어서 버는 방법만 확실히 터득을 한다면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 같은 경우 복리 수익을 활용할 수 있어 기대 수익금이 가장 큰 투자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또 가장 난이도가 높은 주식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네.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뭐 잘하면은 수익을 굉장히 크게 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투자 결과를 볼 수 있을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 3년 정도 장기 투자 해봤는데 자기가 이걸 장투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사실상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긴 기간을 봐야 되는데 이 매매 방법이 맞고 확실히 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굉장히 큰 시간이 걸리고, 만약에 이게 잘못됐어도 바로잡고 고치는 데까지도 또 이제 또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거를 내가 확실히 잘하고 그런지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반대로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 반복 횟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짜 한 달만 매매해봐도 내가 이 매매를 해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없겠다를 빨리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준과 원칙 없이 매매하면 정말 위험하고 날릴 수 있는 게 맞지만 자기가 그 매매를 반복해서 수익이 난다는 그런 결과만 있으면은 계속 반복해서 하면 계속 수익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자기 투자 성과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트레이딩도 그러면 회사의 기본적 분석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할 때는 기본적 분석은 아예 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를 해도 그날 사서 그날 팔거나 뭐 길어봤자 그 다음날까지 가져가거나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나 이틀 만에 그 종목이 가치를 찾아간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거보다는 당장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매수세가 몰릴 종목을 매매하는 게 당장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에는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해서 기본적 분석은 오히려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타로 수익 얻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를 반복해 보면은 금방 투자 성과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단타 같은 경우는 절대 큰 돈으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 단타를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한 100만 원이나 아니면은 내가 다 날려도 정말 상관없는 금액으로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이게 100만 원이든 적은 돈으로 계속 시행착오를 반복해서 이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만 결과만 안다면은 금방 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작부터 큰 돈으로 시작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큰 돈으로 시작을 하면은 보통 시작하자마자 그런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많이 반복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보면서 이렇게 확률 높은 방법을 찾아가 봐야 되는데 어차피 큰 금액으로 시작을 하면은 그 돈은 어차피 다 날릴 수밖에 없는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짜 소액으로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돈이 커지면은 심리도 더 흔들려서 매매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한 번에 주문 체결시키기도 더 쉽지가 않아가지고 난이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큰 금액으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감당 가능한 소액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이 오늘 이제 말씀해주신 가장 핵심은 그날의 가장 센 테마에서 대장주에서 장대양봉을 그릴 때 살한 멘트였는데 뭐 그 밖에도 뭐 차트를 보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기법이 혹시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정배열이고 역배열이고 아니면 뭐 정고점 돌파를 하는 자리라든지 이런 거를 참고해서 매매를 하긴 하지만 뭐 차트 분석을 뭐 열심히 해서 그렇게 매매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차트 분석에 너무 시간을 쏟기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어느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트레이더들이 어느 종목에서 매매를 하고 있을지를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장대양봉이면 장대양봉도 몇 퍼센트에 들어갈지는 뭐 5%, 10%, 15, 20, 25, 30 다 다르잖아요. 요거의 기준은 뭐예요? 그러니까 가장 센 테마는 뭐 거래 대금 보면 나올 거고 거기서 대장주는 당연히 시가총액이든 상승률이든 뭐 나올 텐데 장대양봉의 기준은 어느 정도예요? 장대양봉이라고 하면은 보통 한 못해도 10% 정도는 올라야지 장대양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고 종목에 따라 다른데 좀 대형주 약간 예를 들어 시총이 그나마 뭐 조단이나 좀 더 큰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0%만 올라도 이건 확실히 장대양봉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시총이 한 1000억 단위거나 이런 종목은 좀 더 많이 올라서 예를 들어 한 이것도 규모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대략 15%, 20% 이렇게 정도는 올라야지 장대양봉이 떴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장대양봉이란 거는 어쨌든 그날 떨어질 확률도 어쨌든 그만큼 많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손절가는 뭐 5% 정도 잡나요? 아까 손절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테마가 뺏기거나 대장이 뺏기거나 일단 그게 1순위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날 제일 센 종목이라고 판단해서 샀는데 제 경험상 대략 산 가격보다 한 3% 이상 내려가면은 그 종목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악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게 뭐 찾지 못한 종목인데 그 종목의 대장을 뺏겼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내가 산 가격보다 3% 이상 떨어지면은 손절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주식 투자 이제 14년 정도 됐다고 하셨나요? 14년 정도 해보시니까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나 뭐 특징 같은 거 있는 것 같으세요? 일단 본인만의 원칙이 다들 확실히 있으신 것 같고 단순히 기법보다도 중요한 게 저는 자금 관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단타 같은 경우에는 복리로 계속 낼 수가 없어서 반드시 빼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금 관리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보통 다들 자금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난다고 그거 가지고 막 계속하고 돈을 입금해서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감당 가능한지 잘 파악하고 그 금액 내로 다들 매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좀 주식 투자 실패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고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의 유형도 좀 있을까요? 실패하는 경우는 대부분 본인 원칙 없이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자금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자금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내가 감당 가능한 손실이 넘어가면은 이제 팔아야 될 때도 못 팔고 오히려 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손실 보는 게 아까워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물타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탈출하려고 하시는데 그럴 때 물론 가끔 반등해서 탈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잘못 당하면은 그럴 때 계속 떨어져가지고 진짜 감당이 안 될 만한 큰 손실을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자금 관리를 못해서 멘탈이 무너져서 손실을 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심리를 알아야 투자 이긴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랑 작가님은 투자 심리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하세요? 주식 매매할 때는 사람들 심리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 매매의 기본 원칙 같은 경우에 그게 다 사람 심리가 반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테마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2등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대장주로 또 옮겨하고 싶어하고 트레이딩 하는 사람은 제일 센 종목으로 다들 가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런 심리를 이용한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를 들어서 보통 심리가 무너졌을 때라고 하면은 큰 손실이 났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큰 손실이 나면은 이걸 빨리 메꾸려고 더 열심히 매매를 한다든지 돈을 입금해서 한번 크게 벌어보겠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항상 큰 손실이 나고 나면은 더 열심히 막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매매를 하려고 하다가 그거 이상으로 더 손실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큰 손실이 나면은 최대한 매매를 안 하려고 하고 주식 계좌에 절대 돈을 입금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크게 손실 나면 입금해서 이거 메꿔보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에 더 날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크게 손실이 나더라도 입금을 하지 않고 줄어든 금액 가지고 매매를 해서 차근차근 그냥 원칙대로만 매매하면은 다시 또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식 투자 시작해서 이제 정확하게 20 몇 살이시죠? 저 29살. 29살, 20대 후반이신데 그 주식 투자로 이제 큰 돈을 좀 벌어 보시니까 10억 이상의 지금 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좀 어떠신지랑 그래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도권에서 일을 하는 경험들을 아예 안 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없으신지. 수익이 뭐 어린 나이에 꽤 많이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돈에 대해 걱정은 그렇게 안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 매매 방법으로 하면은 계속 수익이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불안한 거는 전혀 없고 주식으로 수익 나면은 전부 다 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뺀 금액 같은 경우는 다 안전자산이나 부동산 이런 데 전부 다 넣어놓기 때문에 매매를 할 때 중요한 게 심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다른 안전자산에 돈을 많이 넣어놔서 만약에 진짜 시장이 안 좋고 내가 슬럼프가 와가지고 한동안 수익을 못 내는 상황이 오더라도 안전장치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안전장치 어떤 데 놓으셨어요? 집 같은 것도 집을 샀어요? 네. 어디 쪽이에요? 여의도 그리고 예를 들어 자산 배분을 많이 해놔가지고 예를 들어 뭐 ETF 이런 것도 꽤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좀 돈을 버시다 보니까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좀 어때요? 이게 이제 20대 뭐 중후반에 사실상 뭐 10억 정도 이상의 돈을 가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질투도 있을 수 있고 시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본인도 약간 좀 어깨에 뽕이 찰 수도 있고 뭐 여러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저는 30대 초반에도 10억이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그 나이에는 굉장히 엄청 큰 금액이죠. 제가 보통 친구들을 보면은 돈을 많이 번 거에 대한 부러움이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부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주변에 좋은 친구분들이 많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김 작가 TV에 처음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제가 이때까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게 트레이딩이든 장기 투자든 자금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트레이딩이나 투자를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금액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그 정도 금액 내로만 매매를 하시는 것이 장기간 살아남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수익이 난다고 그대로 주식 계좌에 다 쌓아두고 전부 다 재투자를 해버리면은 한 번 잘못될 때에도 크게 다 날려버려서 허무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정도는 빼 놓으셔서 완전한 수익으로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원래 학생일 때도 트레이딩 하셨고 이제 전업 투자를 하면서도 이제 트레이딩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전업 투자를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니까 학업이나 이런 데 시간 안 뺏기다 보니까 더 수익이 좋았다 말씀해 주셔서 궁금한 건데,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전업 투자자가 아닌 직장 생활 하면서도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에는 트레이딩이 투자법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을 계속 관찰하고 그렇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은 제 경우상 둘 다 집중이 안 돼서 주식도 안 되고 회사 일도 안 되고 이럴 때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직장도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이 열리는 시간 동안에는 계속 업무에 집중해야 되는 일을 하고 계시다면은 트레이딩을 하는 것을 별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 대신에 오전 시간에는 좀 여유롭게 볼 수 있으시다든지 그런 상황이 그래도 되시면은 트레이딩을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트레이딩이라는 투자법도 엄연히 이제 주식 투자에 있지만 본인의 환경에서 이제 가능하신 분만 해야지 수익률도 높을 수 있다라는 거 저자님한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전업투자자 홍인기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